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가 유럽에서 지금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든지 위험 시그널이 있다라든지 이제 테슬라가 여러 경쟁 상대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옛날 같은 독점적 지위를 못 누린다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저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이런 기사들을 인용하는데 제 의견과 그 인용된 기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맞는 것을 따와서 이걸 조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아주 제가 초창기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기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만의 생각을 많이 담아서 의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 결산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건 유럽 판매량입니다. 이제 2등을 차지했죠. 그래서 여러 기사들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테슬라가 판매량이 유럽에서 감소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가 많이 못 만들어서 그렇지, 많이만 만들었으면 순위가 1등이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런 프로덕션 문제들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의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경쟁 상대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특히 그때 이게 르노, 한국에서는 이걸 조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서 조에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르노의 조에인데 상반기 지금 유럽에서 조에가 지금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많이 팔았죠. 그 다음 3위로 바짝 이제 추격하는 게 폭스바겐의 E 골프입니다. 이 두 차를 예전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을 때 좀 가격적인 면을 자세하게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스펙 플러스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 조회가 얼마나 저렴한 차인지 강조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이나 각 동네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조금 과장 보태서 테슬라 모델 3의 거의 절반부터 시작하는 차입니다. 굉장히 싼 차입니다. 혹은 지금 다른 동네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한 모델 3의 한 60%? 뭐 최소 30% 이상은 어떻게 해도 30% 이상은 싼 차입니다. 전에도 이제 계속 이런 보조금 트렌드를 알려드렸듯이 지금 유럽 국가들이 물론 이제 비싼 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맞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테슬라의 견제가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테슬라를 견제하려고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거지로 지금 환경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거기에 굉장히 페널티가 많이 걸려 있죠. 굉장히 싸게 이게 만들면서 국가도 거기에 한몫하면서 그 싼 가격의 보조금을 배리어를 치게 되면서 이 차들은 안 그래도 가격이 더 싼데 지금 보조금 받기 전 가격입니다.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뭐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르노는 이제 프랑스 회사죠. 프랑스에서 이제 미화로 일단 환산을 해보면 이거 26,000달러 밖에 하지 않는 차입니다. 이거 엄청 싼 차죠. 거기다 이제 보조금을 맞게 되면 이건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폭스바겐 이골프나 르노 조이 같은 경우는 리스를 했을 때 보조금 때문에 거의 거저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싸게 뿌리니 이게 판매량이 안 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인위적으로 시장이 지금 왜곡된 겁니다. 이 차의 상품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그 정도로 가격을 싸게 만들었고 정부는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을 또 왕창 주다 보니까 테슬라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차들이 무지막지하게 싼 가격으로 와서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델 3가 이 정도 팔았다는 것은 확실히 테슬라의 상품성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싼 대신에 뭘 잃어버렸냐면 이거 지금 WLTP 기준이죠. EPA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EPA 기준으로는 더 이게 거의 200마일대의 주행거리와 이골프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능,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여러모로 테슬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포브스 역시도 이 조이를
그러니까 시리 EV 클래스라고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멀리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레인지 인자이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덜 민감한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아주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싼 모델인 이제 해치백 스타일의 M2, 아까 조이 같은 모델이죠. 혹은 이제 폭스바겐 E-골프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모델들을 지금 독일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이 이렇다는 것을 테슬라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계속 내려가면 그럼 우린 그거에 맞춰서 그에 맞는 모델을 내놓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참 테슬라는 대단한 게 이런 자동차라는 게 기간 산업이라서 어떤 모델을 내놓은 거나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약하는데 테슬라는 광고비도 안 쓰기로 유명하고 거의 대외적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죠. 또한 로비조차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바뀌면 그거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형국이지 그걸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을 잘 이용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리하면 조이랑 이제 E-골프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델 3가 이 정도 팔았다는 거는 역시 전기차로서는 아직까진 테슬라가 굉장히 상품성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는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서는 지금 테슬라한테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유럽은 저렇지만 뭐 미국에서는 거의 뭐 이대로 가다가는 잘하면 95%도 달성할 수 있을 상황인데 처음 채널에 제가 시작했을 시에 전기차 시장이 망하지 않으면은 테슬라는 그냥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은 내연기관이고 지금은 이 전동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지금 가장 큰 적이냐면 PHEV입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요즘 아주 테슬라를 아주 괴롭히는 주요 지금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역시도 PHEV를 지금 공격적으로 밀고 있고요. 이 포브스에서 테슬라를 좀 이제 판매량이 이제 감소한다는 이런 비판적 기사를 내놓으면서 나왔던 자료 중에 보면 지금 PHEV가 만만치 않게 유럽에서 거의 전기차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간략하게 이제 다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연기관과 배터리의 이제 혼합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 사이즈가 커진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내연기관으로 봐야 되냐 전기차로 봐야 되냐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내연기관 차죠. 근데 법규상, 그러니까 보조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항상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보다 시장이 더 중요하죠. 이 자동차 시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차 같은 것들이 소비자들이 신경을 쓰니까 제조사들이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지 사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상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미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배터리 양이 커졌기 때문에 그 보조금상으로는 이건 전기차로 규정됩니다. 이건 미국도 이제는 10kWh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벤츠라든지 이 미친 듯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팔리기 시작한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벤츠라든지 BMW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지금 올해 말까지 완전히 확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든다고 계속 생색은 나지만 지금 속내는 이렇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몇 년을 견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좀 그 시장에 그 자사의 내연기관 쪽 피해를 좀 더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규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JTO 자료에 보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페널티를 먹어서 그래서 여기서 다 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뭐 현대도 뭐 8천억에 가까운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그 CO2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토요다는 그걸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사실 토요다는 이걸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토요다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뉴스를 별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다는 이거를 하이브리드화해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화를 해서 이 파고를 지금 넘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산상 이렇게 라인업을 꾸려가면은 벤츠도 여기 있지만 벤츠도 두드려 맞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지만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뭐 BMW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확실히 그런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 노란색이 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지금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유럽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용량에 걸어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더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독일이나 이제 유럽 브랜드들도 다 그걸 생각해서 배터리 용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벤츠의 최고 기함인 S클래스 S63 AMG도 이제 온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로만 나온다죠. 그러면서 이제 800마력을 유지하는.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가 이 정도로 커지면은 이게 진짜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배터리를 갖게 된다면은 사실 출퇴근을 거의 전기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km 이상, 그러니까 50km 내외 정도? 그러면 요즘 미국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기름을 3개월 만에 처음 넣었어, 6개월 만에 처음 넣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갈 때만 기름을 쓰지 평상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환경인 거죠. 그럼 이런 차들을 어떻게 이제 CO2 배출했냐라는 걸 계산하냐는 거죠. CO2를 얼마나 배출했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편을 좀 들어준다면은 CO2를 좀 매우 적게 배출한다고 이제 계산해 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패턴을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부분을 노리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에리어를 이제 어떻게 이제 벌금을 매기기도 애매한 그 에리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노려가는 거죠. 뭐 벤츠가 이런데 뭐 BMW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도 잡문. 이런 M5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테슬라의 진짜 적은 앞으로 당분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